지난 이야기. 혹독한 훈련과 전술 변화, 획기적 무기로 환골탈태, 승리를 이어가는 이집트. 단 3일 만에 수에즈 운하를 차지한다. 전설의 공군과 기갑부대의 패배로 이스라엘은 점점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데,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시리아가 골란고원으로 동시에 치고 나옵니다. 어디서 뭐 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군 전체가 한 대씩 우와. 파괴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차의 절반이 녹아 없어집니다. 와. 그것도 30분 만에. 우리 이집트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개전 7일 만에 100대가 넘는 이스라엘 공군이 떨어져요. 전체 이스라엘 공군의 3분의 1이었죠, 아마. 와. 그래서 이투군이 생각하기를 광활하게 싸우지 말자. 그래서 수에즈 운하까지 딱 먹자. 그럼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협상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에도 배운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현대전이라는 게 소모전이잖아요. 대규모로 붙으니까 3일 만에 포탄이고 장비가 다 박살납니다. 과거에 시나이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3일 만에 이겼잖아요. 이집트군이 3일 만에 사실상 시나이에 있는 이스라엘군 전력을 초토화시켜버려요. 완벽한 복수를 했지. 용케프로 전쟁 그 두 번째 이야기. 와, 이렇게 이집트의 대반전으로 그동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4차 중동전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이 더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이세영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무기의 몫이 정말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기고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3번의 중동전 패배는 아랍 측, 특히 이집트에겐 수치의 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집트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고 때맞춰 새로운 리더가 이집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리더는 중동에서의 4번째 전쟁을 일으키죠. 바로 4차 중동전 욤키프르 전쟁입니다. 오늘은 욤키프르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상 장비입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군은 미제 장비를 주로 사용합니다. 녹색의 전투복은 미군과 비슷했고 헬멧 역시 미군의 M1 헬멧과 비슷했죠. FN-8이 여전히 제식 세총이었지만 상당수의 부대에서 M16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난 6.1 전쟁에서 대량으로 노획한 소련제 AK-47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거친 사막의 환경에서도 고장 없이 잘 작동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이스라엘은 AK-47의 배다른 형제인 핀란드제 발매 소총을 참고해 새로운 AK 타입의 소총을 개발합니다. 바로 갈릴 소총이었죠. 이 갈릴 소총은 5.56mm 버전과 7.6mm 버전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4차 중동전 직전에 이스라엘군에 채용됩니다. 아랍군은 6.1 전쟁에 이어 이번에도 완전 소련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군과 시리아군은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서로 비슷한 모습이었죠. 주력 무기는 여전히 AK-47 시리즈였습니다. 시리아군은 여기에 간간히 체코제 VZ-53 소총도 혼용해 썼습니다. 이집트군 특수부대는 AK 외에 다양한 기관단총을 사용했습니다. 스웨덴제 칼 구스타프와 이스라엘군에게서 노획한 우지 기관단총을 즐겨 사용했죠. 무엇보다도 아랍군에겐 새로운 보병용 대전차 무기가 대량으로 지급됩니다. 이른바 알라의 여술봉 RPG-7이었죠. 성형 자격탄두를 가진 이 휴대용 로켓은 베트남전에서 대활약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거리는 500m가 넘었지만 200m 이상에선 명중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RPG-7은 약 280mm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전차의 측면이나 후면, 상부를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M48 패턴이 아주 호되게 당했죠. RPG도 단점이 있었는데요. 발사 시 후폭풍으로 인해 위치가 쉽게 발각되었고 재장전에 14초나 걸렸습니다. 따라서 RPG-7의 사수들은 단거리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단일 목표를 노리는 전법을 즐겨 사용했죠. 또한 소련제 AT-3 세거 대전차 미사일 역시 아랍군 보병들이 애용한 무기였습니다. 커다란 서류가방 정도의 크기로 2명의 병사가 운영했죠. 사수가 조준과 유도를 동시에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운영에는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전쟁과는 훈련도가 달랐던 아랍군 병사들은 AT-3 세거를 야무지게 운영했죠. 아무튼 RPG-7과 세거는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에게 지옥을 맛보여줍니다. 이번엔 이스라엘군의 기갑 장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전의 슈퍼 셔먼은 이때까지 당당히 현역이었습니다. 예비 차량을 합쳐 무려 1000대가 넘는 셔먼이 있었죠.
하지만 점차 이스라엘군은 미제 전차로 기갑 전력을 구축합니다. 105mm 전차포로 개장된 M48 패턴 전차 400대가 이스라엘군 기갑 부대의 중핵이었죠. 특히 이스라엘의 패턴 전차들은 우르단이라고 하는 독특한 큐폴라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큐폴라란 전차장이 드나듦과 동시에 몸을 내밀어 주변을 관측하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패턴 전차는 유독 이 큐폴라의 높이가 높아서 적에게 쉽게 발각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군은 이 큐폴라의 높이를 낮추고 360도 모두를 관측할 수 있는 잠망경을 설치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제 우르단 큐폴라는 M48 패턴 전차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엔 우리나라도 포함되죠. 또한 이스라엘은 당시로선 신형이었던 미제 M60 전차도 200대나 있었습니다. 105mm 전차포를 탑재한 M60 전차는 냉전 시절 소련군의 주력전차 T-62, 64의 강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2세대 전차들 중 가장 우수했죠. 이스라엘군 포병 역시 빠르게 자주화가 되며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미제 175mm M107 자주포와 155mm M109 자주포는 이스라엘 기갑 부대에게 아주 효과적인 화력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형 M4 셔먼 전차의 차대 위에 프랑스제 155mm 곡사포를 탑재한 M50 자주포도 이스라엘에게는 소중한 전력이었습니다. 정말 셔먼의 생명은 이스라엘에서 끈질기게 이어지네요. 지난 중동전에서 맹활약했던 M3 하프트랙 장갑차 역시 아직은 현역이었지만 이 무렵 이스라엘군은 미국으로부터 무려 3,000대에 이르는 M113 장갑차를 들여옵니다. 기존의 M3 하프트랙 장갑차들이 전차들과 보조를 맞추기 힘들 만큼 구식이었기 때문이었죠. M113 장갑차는 11명의 완전 무장 병력을 수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이 신형 장갑차들은 실전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릅니다. 106mm 무반동포가 거치된 윌리스 지프도 당당히 현역이었는데요. 이 무반동포 지프들은 실전에서 이라크군을 상대로 아주 혁혁한 전과를 올립니다. 다시 한번 중동에서 전쟁의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과연 아랍군은 지난 추억을 되갚을 수 있었을까요? 전사 분석실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시죠. 이렇게 전력 손실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은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3차전까지 계속해서 봐온 결과로는 그냥 무너질 이스라엘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좀 반격에 나서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반격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가 오바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하. 이거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해야 되나, 새옹지마라고 해야 되나. 이집트가 정말 너무 완벽한 전략 전술을 세운 거예요. 얼마나 완벽했냐면 이스라엘은 항상 얻어맞으면 되로 주고 말로 받자 작전. 네. 혹시 자기가 깨질 때를 대비해서 스웨즈 자기네 쪽 땅에 진지를 구축하고 무려 3개 사단을 대비시켜놨어요. 만약 이스라엘군이 역공으로 나오면 포위해서 선멸한다. 그래서 3일 만에 완벽하게 성공한 거야. 너무 빨리 완벽하게 성공하니까 심심하잖아. 여기서 이제 오버해버린 거야. 당시 이집트군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격파된 이스라엘군 전차에서 기념사진 찍고 막 이랬었어. 이게 정신승리 많이 한 사람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내가 작전을 잘 짜서 이겼단 말이야. 그러면 작전의 승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훅 옛날 버릇으로 가요. 내가 잘해서. 세졌구나. 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고기도 이거 맛있다고 계속 먹으면 탈 나는 탈 많이 나셨죠? 먹어본 사람 그만 먹어요. 탈 안 나. 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발을, 탈이 네. 나게 되는 거예요? 나가자. 기자님식으로 말하면 다 먹자. 그러니까 전략상으로는 여기에서 협상을 걸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아까 이스라엘군의 첫 번째 반격이 실패했잖아요. 네.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반격 작전이 실패하고 나서의 이집트군 공세가 또 멋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 개의 이스라엘 전차회단이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네네. 사령부까지 후퇴를 했어요. 네. 근데 이집트군의 사령부까지 추격을 해왔다. 급기야 이스라엘군 사령부로 이집트군의 포탄이 날아오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회의실에 있던 10명의 이스라엘군 참모가 포탄에 전부 다 몰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군이 공포에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집트군이 사령부 코앞까지 왔는데 더군다나 해가 이집트군 뒤쪽으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은 het빛을 받으면서 이집트군하고 싸워야 되니까 또 안 보이잖아요. 이집트군의 전차포와 대전차 미사일이 계속 날라오네요. 완전히 패닉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샤론 장군마저도
국방상한테 전화를 해서 야 우리 이제 끝이다 이제 우리 후퇴해야 그러면 된다. 이집트의 본 사령부가 있던 곳은 시나이 반도에서도 한참 안쪽으로 들어온 그렇죠. 상황이었잖아요. 한참 안쪽이죠. 그러면 이쪽으로는 이미 전략상보다도 더 많은 곳을 먹은 상태가 됐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투기가 100대가 넘게 떨어졌지 탱크 부대가 괴멸돼가지고 남은 탱크가 100대도 안 됐죠. 아, 100대가? 50대인가 몇십 대밖에 안 남았어. 어. 근데 이집트군은 거의 지금 1000대 가까이 탱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세 등등 해질 만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딱 사령부까지 먹은 다음에 오케이, 야 이스라엘, 내가 여기까지 가고 더 이상 그만 갈 테니까 니네 이제 시나이 반도까지는 딱 물러나. 협상을 딱 걸 타이밍이네요. 그렇죠. 원래 그게 작전이었어요. 네.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억대 버린 거야. 광활한 시나이 반도는 이스라엘 전차의 죽음이지. 거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고의 전차 무덤이었다고 할 정도로 박살이 났지. 중동판 이제 크루스크전이에요 이게. 그러니 신이 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사다트 대통령하고 국방장관이 나가라고 그래요.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업이 되네요. 업이 된 거죠. 우리가 강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나가자 그러니까 일선 사령관들은 안 돼 그러는데 뒤에 놨던 예비 사단까지 앞으로 들이밀어가지고 쓸어라라고 명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가게 되는 이집트군의 규모가 전차만 1000대입니다. 그러면 수십 배의 이스라엘의 수십 배의 병력이 일단은 나가는 거고 게다가 훈련도도 많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줄 알았는데 이때 그 하루 동안의 시간 동안에 역시 이스라엘군의 저력이 있는 게 중원부대가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약 600대 전차가 확보됩니다. 본대가 도착을 했군요. 그래서 2차 대전 크루스크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전차전이 전술가의 낙원이라는 사막에서 펼쳐집니다. 와. 그리고 하늘에서는 최대 규모의 공중전이 벌어져요. 나갔으니까. 이게 몇 년도였어요? 1973년. 지금까지도 이 기록이 안 깨지고 있죠. 안 깨지죠. 앞으로도 깨기 네. 힘듭니다. 제트기 최대 공중전, 지상에서 최대 탱크전. 여기서 이집트군이 생각 못한 게 있었어요. 첫 번째 이집트군이 자랑하던 방공망 중에 SA-6 지대공 네. 미사일 시스템. 미사일을 다 써버렸다. 대공 미사일을 다 쓴 상태라고요? 예, 대부분의 대공 미사일을 다 썼어요. 그리고 수에즈에서 나가면 안 되는 게 대공 미사일은 방어 거리가 있거든. 지금까지 작전은 이 방어망 안에 이스라엘 전투기를 불러들이는 거였는데 네. 업돼 갖고 나갔다고. 나갔구나. 그래서 나가면서 SA-6가 없이 쉴카 대공 전차만 나가요. 이때부터는 이스라엘군이 찬스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군 위에다 이제 불벼락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그 스카이호크. 원래 스카이호크의 기관포가 20mm였는데 이스라엘군이 이걸 30mm로 개조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게 더밖에 없어서. 이 스카이호크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이집트군 탱크 상면을 30mm 기관포로 갈겨버리니까 이게 병따개 따듯이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때 스카이호크의 별명이 콜라병 따개였습니다. 퐁퐁퐁퐁퐁 이러면서 지금. 와. 그리고선 대전차호를 이스라엘군이 파놓고 거기에 이집트군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이집트군의 예봉을 꺾습니다. 이게 업돼가지고 정말 완벽한 전략 전술을 다 구축해놓고서는 그 라인의 바깥으로 나갔던 것이 가장 큰 페인이네요. 그렇죠. 사실 중동전에서 이런 말은 좀 미안하지만 공중전에서 붙으면 이스라엘군이 거의 100대 빵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거의. 좀 과장이긴 하지만. 아니, 근데 뭐 거의 100대 맞습니다. 빵이지 뭐. 100대 빵만. 공중전에선 단 한 대도 안 떨어졌어요. 거기서 붙으니까 100대 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다음 탱크를 대전차로 이게 미사일로 잡아야 되는데 나가서 탱크끼리 붙었잖아. 근데 뭐 거의 10배가 뭐야? 20배가 넘으니까 이길 줄 알았지. 근데 처음에 후원 부대가 오기 전에 남은 탱크가 20대, 30대도 안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탱크들이 진지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네. 나가서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그 시나이가 광활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가 아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언덕이 있고 바위산들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이러면서 이때부터 진짜 실력전이네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일반 운전자와 레이서가 붙은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겨요. 라인 짜고 싸우는 것보다 더 잘 싸우는 거야. 이게 들어가서 누벼놓으니까. 20대가 100대를 잡아요. 그러니까 새벽녘이 되니까 이집트군의 최신의 소련제 전차 T-62가 93대가 격파되거든요. 이 전투 동안에 이스라엘군 전차의 손실은 3대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죽지 않은 거예요. 아직 안 죽은 게 아니라 남이 잘 싸우는 방식대로 싸우면 안 된다는 그렇죠. 게 전쟁의 철칙이거든. 우리 집 앞마당에서는 똥개도 먹어준다는 말이지. 네? 예?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네. 그날의 결과가 이집트군 탱크가 260대 파괴, 이스라엘 탱크가 20대 파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엔지니어링 기술이 이스라엘이 훨씬 좋잖아요. 네. 이스라엘은 거의 3분의 2까지도 수리해서 다시 써요. 이집트군이 안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군이 갖고 있는 게 뭐였냐면 이때 전차 회수 전차예요. 필사적으로 회수해요. 근데 이집트군은 꽝 해서 딱 했다 그러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뚜껑이 따였으면 그냥 도망가는데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걸 갖고 와서 다시 뚜껑을 덮어서 조립을 하는군요. 그렇죠. 비유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집트, 그러니까 보통 아랍군대랑 이스라엘 전차가 붙으면 3배 정도가 있어야 한 3일 지나면 그게 이제 수리하는 거 못하는 차이 때문에 거의 3배는 있어야 동격이에요. 이 한 판의 전투로 네. 이스라엘군이 완벽하게 전세 역전 완벽하게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아옵니다. 이 전투를 바라보는 시선은 오히려 이집트에서 정확하게 나와요. 이집트의 전략가 헤르조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전투를 뭐라고 칭하냐면 이스라엘군 운동회라고 칭합니다. 진짜 정확한 표현이세요. 정말요? 이제까지의 승리를 한 번에 이집트군이 톡 까먹습니다. 근데 까먹었지만 중요한 것은 예비대도 물론 했지만 수에즈 운하의 방어 라인이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한 판은 졌지만 아직까지는 버텨볼 상황이 되는 상태 아닙니까? 이제 도사들이 진짜 다 됐어. 이 상황이 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깡패 장군 샤론이 돌진하자고 그래요. 돌진하면 또 전략망 안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거기로 가자고 그래요. 근데 사실 샤론만 그런 건 아니고 이스라엘의 예비대로 왔던 몇몇 장군들이 나가자고 그래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지분하지 할 거 말고 수에즈 운하를 건너가지고 이집트 영내로 들어가자. 아니, 물론 지금 이곳이 이스라엘의 운동회다라는 표현도 있고 뭐 카레이서와 일반 운전자의 대결이다라고 했지만 분명한 것은 수에즈 라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들어간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너무 업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업된 거라기보단 이스라엘도 이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소모전을 하면 이스라엘을 불리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모전보단 빨리 승부를 내자. 들어가서 거기 이집트 영내를 휘저어 놓으면 얘네들이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죠. 서로 상대방 영역에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대전차 미사일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수에즈 근처에는 대전차 미사일 부대가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이 무서운 게 그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그 단시간 안에 적이 가지고 있는 대전차 미사일의 장단점을 파악해요. 파괴된 이스라엘 전차를 보니까 와이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대전차 미사일 쐈구나. 근데 이때 대전차 미사일의 단점이 뭐냐면 조준함과 동시에 이걸 스틱을 조정해서 미사일을 유도해야 되니까 네. 만약에 이게 또 날아가는 시간이 좀 걸려요. 네. 뭐 그렇게 느리긴 하지만 미사일 치고는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보통 미사일을 탁 쏴서 맞을 때까지 심한 경우 25초 이상 유도를 해야 돼요. 조준했던 전차가 조준선 밖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럼 미사일이 길을 잃어요. 이 특성을 이스라엘군이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른바 이스라엘군이 카스터링이라는 전법을 씁니다. 뭐냐면 전차 4대가 원형을 이루고서 사방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뭔가 미사일 발사광이 탁 터트리면 전차장이 몸을 내밀고 있다. 그쪽을 향해서 기관총을 막 쏘는 거예요. 네. 그럼 총알이 날라오니까 조준하고 있던 이집트군 병사가 어떻게 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조준점이 그러면 길을 흐트러지는 잃은 조준점이 거죠?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이집트 병사가 끝까지 조준을 하는 게 아니라 숨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왜냐면 끝까지 봐야 되거든. 한 번만 조준점이 흐트러지면 미사일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왜 카스터 링이냐면 옛날에 왜 서구시대 때 미국 그 카스터 대령이 인디안하고 싸우다가 인디안한테 포위되니까 동그랗게 원형 진영을 해놓고서 싸웠거든요. 인디안하고. 거기에서 따온 거예요. 카스터 링. 또 하나 수법이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어디서 쐈는지 못 봤는데 터졌단 말이죠. 그걸 원형을 그리고 있던 전차가 각 360도 방향으로 쏴버려요. 어딘지 모르니까 네. 그 동시에 바퀴를 틀어. 그러면 흙먼지가 뽀얗게 일어요. 네. 여긴 조금만 흔들면 어마어마하게 연막에 깔려버리거든. 그러면 정확하게 조준점을 그럼 또 이게 순식간에 잃어버려요. 조준점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사실은요 대단한 전략이다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배수의 진이네요. 내가 끝까지 노려보고 저것을 맞추느냐 아니면
내가 끝까지 죄를 쏴서 조준점을 흩어뜨리느냐. 목숨을 이게 건 대결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이스라엘군의 용기가 훨씬 더 필요한 게 이거 실패하면 자기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동료가 저쪽 그러니까 이집트군의 미사일 발사광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미끼로 내던지는 탱크도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다른 많은 군사 전략가들이 하는 말이 이거를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탱크의 3분의 2가 전멸하는 상황에서 무슨 나중에 전쟁 끝나고 분석한 게 아니고 전투 중에 이걸 찾아내고 대응법을 찾아내는 군대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으면 그거 못할까 싶지만 죽고 공황에 빠지고 정신없는 상황인데 말도 안 되는. 이거를 무슨 연구자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병사들이 찾아내요. 아까 기자님이 말한 그 레세프 연대가 들어갔다 뒤로 빠지거든. 처음엔 RPG인 줄 알았어요. RPG 사정거리가 500m니까 500m 뒤로 뺀 거야. 근데도 터지네. 더 잘 날라오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각. 이거 RPG 아니구나. 그리고 병사들한테 수소문을 했더니 와이어를 봤다. 터지기 전에 무슨 빨간 불빛 같은 게 보이더라. 그래서 대전차 미사일인지 알은 거죠. 그리고는 이틀도 안 돼서 이걸 어떻게 깰까를 찾아내서 실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깨는 방법이 내가 목숨을 걸어야만 깰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아무튼 병사들이 현장에서 이런 방법을 찾아내는 군대는 세상에 없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 모든 군대가 다 순발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심지어는 중국군도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군대는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군대는 조직의 속성상 상명하복, 복종 이런 걸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직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걸 꼭 나쁘게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면은 병사들의 순발력이라고 창의력이라는 게 억눌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군들은 이걸 해낸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군이 이제 이집트 군의 방어벽을 깨낼 방법들을 여러 가지 찾아냈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본대 장군들이 밀어붙이려는 전략, 이거 이제는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때 이 샤론 장군이 네. 3개 기갑여단, 그다음에 1개 포병여단, 그다음에 1개 공수여단을 동원해서 수에즈 운하를 도하하는 작전을 실시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여기서 또 한번 이제 이선에 있는 이집트군 부대하고 이제 교전이 일어나는데 다시 한번 이집트군의 대전차 미사일에 상당한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가장 눈물겨웠던 게 그 이스라엘의 레세프 여단이라는 전차 여단이었는데 이집트군 제16 보병사단하고 이제 교전을 해요. 여기서 또 한 번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대전차 미사일의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아무리 대처법을 안다 하더라도 워낙 많이 쏴제끼니까 그렇죠. 모든 대대장이 전부 다 전사합니다. 또 이스라엘군의 특징이 항상 지휘관이 최전선에 쓰잖아요. 네. 모든 대대장이 전부 다 전사하는 막심한 피해를 입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군 제16 보병사단을 돌파해냅니다. 이집트군 제16 보병사단이 여기서 괴멸을 해요. 그래서 이집트군 16 보병사단으로 100대의 전차를 잃고 완전히 전멸을 해버립니다. 그 지금 사실 이 얘기가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인데 보통 전투에서 있어서 중세부터 근대까지 계속 넘어오면서도 지휘관을 잃은 전투 부대는 거의 다 괴멸당하고 도망갔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군을 보면 지휘관을 잃어버리면 다음 지휘관이 지휘를 하고 그 지휘관이 죽으면 그 다음 지휘관이 지휘를 하는 정말 이러한 대처가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네요. 더군다나 여기서 또 이스라엘군이 또 무서운 게 아직까지 수에즈 운하 근처에는 이집트군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여럿 있었거든요. 네.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공수여단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죠. 이제는 서준씨께서 어머,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가 뭘 알아? 오빠 짱. 허준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군 공수여단이 헬리콥터에 날아타고 레이더에 안 걸려야 되니까 초저공으로 날아갑니다. 초저공으로 날아가서 각 지대공 미사일 기지에 들어가서 그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면서 포병하고 기갑부대가 부교를 놓고서 수에즈강을 건너가게 되죠. 이제 이집트 영내로 이스라엘군이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야. 그 부교 놓을 때도 굉장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집트군도 옛날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어 기지를 철저하게 구축하면서 그러니까 이집트군도 싸울 의지가 확고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나중에 샤론이랑 그 이스라엘 사단장들이 영웅이 되는데 그러니까 독일군 전격전 방식으로 전에 같으면 이렇게 훅 치면 이제 이집트군이 도망을 쳐야 되는데 네. 이집트군은 도망을 안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방어진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버텨요. 그러면 모든 군대는 이걸 쓸고 그다음에 도하거든요. 이걸 두고 도하를 하는 거예요. 옛날 독일군 롬멜이나 구데리안이 했던 것처럼 이것도 본국에서 사령부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샤론하고 또 밀어붙여요. 근데 여기 또 사실 비사가 하나 있는데 네. 이스라엘군이 재밌는 게 동원령이 내리면 퇴역 장군들도 들어와요. 샤론도 이때 퇴역했을 때거든요. 네. 사단장 하다가 그 사령관을 하다가 국회의원 한다고 퇴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전쟁이 터졌어요. 그럼 동원부대를 데리고 오는데 사령관으로 퇴임했으니까 사령관으로 취임하면 네. 전 예하 조직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령관으로 안 갑니다. 그럼요. 이분들이 야전 지휘관으로 가요. 전차부대 지휘관으로 가요. 그래서 그 이집트를 건널 때 북유를 건널 때 가장 먼저 건넌 전차에 샤론이 타고 있었어요. 우와.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사성 장군이었던 사람이 그렇죠. 소령 마크 달고 소령은 아니고 소장. 그러니까 사단장으로 가요. 사단장. 여단장. 그렇지. 전차 여단장. 여단장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과거 중동전을 3번씩 겪은 사람들이라고. 그냥 정말 노련한 여우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사령관 말을 안 들어요. 아 그래요?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령관이 가시면 안 돼요. 아이씨. 네가 뭘 알아? 아니 근데 그거는 확실한 게 3번의 전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현장에서는 이거는 이게 맞아. 내 판단이 맞다. 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또 군인은 복종해야지. 복종하는 그것도 대단해. 복종하는 군대도 많은데 문제는 이 샤론이 참 저돌적이죠. 정말 저돌적이고.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건방이 누가 그러는데 다른 나라 군대 같으면 이거 잘렸다는 거야. 천하의 이스라엘 군도 너무 지 맘대로 하니까 옛날 부하였던 사령관이 자르자고 난리를 쳐요. 이 사령관이 잘리네. 그래갖고 또 딴 사령관이 오니까 또 얘 너무 말 안 듣는다고 자르자 그러는데 그때 다해안이 막 밀어줘요. 샤론은 저건 싸움은 쟤한테 맡겨야 돼. 그랬더니 샤론이 세상에 이집트군 가장 강력한 부대를 두고 그냥 건너가거든요. 전격전에 아주 그냥 대미를 장식하시네. 여기서 또 이집트군이 하나 실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지난 3차례 중동전을 겪으면서 이집트가 항상 자기네들이 하는 통신이 모든 이스라엘군한테 다 감청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집트군은 암호를 못 썼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집트군이 아니 이 당시에도 암호를 안 썼어요? 이 당시에도 아직까지 이집트군이 암호를 잘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집트군이 내린 그 방법이 뭐였냐면 최대한 통신을 절제하자였어요. 아 연락 두절을 하자? 예. 아니 참 획기적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군이 이집트 영내로 쏟아들어간 이후에 30시간가량 지나서야 이집트군이 이 사실을 파악합니다. 아니 건너고 나서 30시간 이후에요? 그게 사실 전격전의 묘미죠. 아무리 머리로 전격전이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막상 전쟁터에 가서 자기가 라인을 치고 있으면 이거를 두고 옆에서 그냥 지나간다는 생각을 도저히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시간을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오늘 정말 2번 놀라네요. 왜냐하면 이때 시간을 두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막 편성된 가장 강력한 전차사단이 와요. 아단 사단이라는 그 최정예. 최정예 사단이에요. 가장 좋은 신무기. 장비. 예. 그러니까 M60 전차로 무장되어 있는 가장 좋은 전차 사단이 와서 우리로 치면 양평 기계화 사단. 그렇죠. 그렇죠. 20사단. 이 사단이 와서 교두보를 4개를 더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마저 이집트 영내로 들어가요. 이제 발등에 불은 이스라엘군이 아니라 이집트군. 이집트한테 떨어졌군요. 이때부터 이스라엘군의 작전은 마치 기계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착착 맞군요. 공수부대가 가서 적의 대공 미사일 기지를 탐색합니다. 탐색이 완료가 되면 전차부대가 들어가서 그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시키죠. 또 그러니까 대공 미사일 기지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와서 주변을 박살냅니다. 이 로테이션이 계속 맞아 들어가요. 거기다가 샘 미사일을 노획을 하죠. 아 우리나라 신문에도 보도가 됐어요. 소련제 무슨 미사일? 샘6 지대공 미사일. 노획해가지고 미국이 만세. 그리고 그때까지 미국이 확보하지 못했던 T-62 전차도 이스라엘군이 노획을 해서 미국에 넘겨줍니다. 아무튼 이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간 이 작전에 이스라엘군의 작전에 이집트군이 옛날에 이집트군으로 돌아갑니다. 또 이제 이집트군 영내에 있던 부대들은 막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소련이 이상한 낌새를 챈 겁니다. 네. 이제 급해 맞은 소련에서 이제 수상이었죠. 코시킨이 카이로로 날라와요. 오, 직접요? 그래서 사다트를 설득하기 시작하죠. 이 정도면 충분히 잘 할 싸웠다. 만큼 했다. 여기서 무기값 떨어지거든. 왜냐하면 소련은 수에즈 먹었을 때 여기서 끝이라고 그랬거든. 그렇죠. 네. 제발 끝이라 그랬는데 나가버린 거예요. 그니 주식가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평타로 내려온 건데 이제 하락하기 직전인 거야. 그래서 기를 쓰고 말렸어. 근데 협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협상을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협상이 여러 번 결렬이 돼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줄기차게 원했던 건 6.1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시나이 반도가 아직 이집트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당연히 효준 씨가 말씀하셨듯이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럼요. 미국이 또 압력을 넣지. 미국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한테 야, 너 더 이상 무기 공급을 우리가 안 하겠다. 왜냐하면 한 일주일 싸우고 나니까 더 이상 양측이 싸울 무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네. 그리고 너무 고가의 전쟁이 돼버렸어. 비행기 하나 떨어지는데 막 몇 천만 달러가 날아가니까 탱크 한 대도 뭐 몇 억씩 막 날아가니까 더 이상 양측이 싸울 무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현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집트가 3일 만에 성공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겨우 거의 나라 망한다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제 포탄이고 뭐고 다 떨어진 거야. 네.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전략이란 말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핵무기가 있다고 세상에 공포한 적이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소문에는 골다메이랑 모세 다연이 이제 어떡하지? 우리가 이제 없어지게 생겼는데 핵을 씁시다. 뭐 이랬다는 말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슬쩍 흘려요. 미국에. 미국에 흘리긴 흘린 건데 그 뭐지 공군 기지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핵을 장착해라. 아, 무전으로. 예, 그걸 미국이 들었다는 설이 있어요. 아, 당연히 듣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들으라고 했다라는. 아. 들으라고 했다라는. 미국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미국도 철칙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였거든요. 근데 뭐 좀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니켈 그로스 작전이라고 미군이 쓰고 있던 무기까지 뽑아서 갖다 주는데 세계 최대의 수송기 이거로 날라서 이스라엘에다 갖다가 하루 만에 퍽퍽 떨어지는 거야. 조립을 하는데 시간 걸리면 이스라엘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완제품을 갖다 아, 준다니까. 그러니까 미군 공군 마크가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줘요. 당시 이스라엘 군도 얼마나 놀랐냐면 하늘에서 집채만한 비행기가 내려오더니 탱크고 미사일을 막 토해내더라. 감동받았대요 정말.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어마어마한 공수작전으로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내려줘요. 그래서 10월 10일부터 벌써 무기 보충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거를 바탕으로 반격을 했던 거고 소련도 이 사태를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날부터 소련에 2차 공급했던 배들이 토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3일 만에 무기가 다 떨어졌는데 2차 분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야. 이걸 가지고 붙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이 깨지고. 깨지면서 다시 상종가에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전형적인 대리 전쟁이죠. 대리 전쟁. 양쪽이 그렇죠. 아니, 그럼 지금 이 상황이라면 소련은 가서 야, 협상해라고 하는데 협상이 여러 번 결렬된 이유가 3차 전쟁 이전으로 가라. 그러면 시나이 반도를 다 이스라엘한테 포기하라는 건데 지금 싸우고 있는 곳은 이집트 본토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근데 미국도 이스라엘한테 압력을 넣었잖아요. 야, 너 더 이상 무기 안 줘. 아, 무기를 끊겠다. 무기 안, 나 이제 끝이야. 니네가 없어지는 거는 안 되지만 니네가 그렇지, 이렇게 또 하면 안 이집트로 된다. 들어가면 또 골치 아프지. 그래서 수에즈 운하 동쪽 30km, 쉽게 말해서 이제 시나이 반도를 대충 절반 가른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 하자. 아, 그러니까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돌려받는 형식이네요. 그러니까 왜 이게 또 30km냐면 그때 대부분의 이집트군의 대공 미사일 기지가 수에즈 운하 근처에 있었잖아요. 근데 대공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25km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대공 미사일의 사거리 5km 밖 거기에서 우리가 협상 라인을 긋자.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예. 이 정도라면 우리 본토가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방어 그렇죠. 구조가 구축 가능하고 이스라엘 공군이 적의 지대공 미사일의 사정거리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양측 다 알았어. 아, 난 진짜 알았어. 하면서 못마땅해 하는 척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이 타결되니까 두 나라의 그 분위기는 사뭇 달랐어요. 승전 축제를 합니다. 이집트에서. 그 정도면 승전이지. 네, 과거의 아니 경험은 땅을 그럼요. 쳐잡고 수에즈 운하
전체 국민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5분의 1 이상이 되는 수혜주 운하를 되찾은 거잖아.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이거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아랍 군대가 아니었구나. 아니다. 그런 생각을 뼈저리게 해요. 이 이후에 미국의 대이스라엘 군사 원조가 2배로 늘어납니다. 얘들 이제는 자칫하면은 예.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상황이 된 거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집트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집트의 수장 사다트 덕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견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인물탐구는 사다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 군대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이스라엘의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준 이집트의 카리스마 수장 아누르 사다트. 네, 오늘의 인물탐구 주인공 이집트의 수장 사다트입니다. 뭐 그동안 중동전 얘기를 하면서 꽤나 언급이 됐던 인물이에요. 일단 사진을 보면 상당히 이번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지적이죠. 냉철하고 날카롭고 눈빛이요. 군인 눈빛이 아니라 약간은 정치가 정치를 하시는 눈빛이에요. 맞아요. 사다트도 사관학교 출신이죠. 나이는 나세르보다 11살이 아래였는데 사실은 사관학교는 선배였어요. 나세르보다도요? 예, 입학은 먼저 해가지고. 그 저번에 나세르 말씀드릴 때 왜 유배는 아니지만 왜 벽지로 쫓겨갔다고 모닥불 피워놓고 그 모닥불 동호회 멤버예요. 거기서 만났지. 그래서 보통 그 나세르의 오른팔은 아메르, 왼팔은 사다트 그러는데 아미르는 나세르의 친구라면 네. 사다트는 동료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나세르가 집권한 다음에 아메르는 군부를 완전히 장악을 하죠. 근데 사다트는 묘하게 정치로 가요. 그래서 국회의장 같은 것도 하고 나중에 뭐 부통령 되지만 되는데 결정적인 게 6.1 전쟁에서 패하니까 누군가 책임을 지긴 져야 되잖아. 아무리 천하의 나세르가 인기가 좋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평생 친구였던 아미르를 희생시켜요. 좌우간 모조리 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해임되고 자살로 보도가 나는데 살해였는지 자살이었는지 강제 자살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그거죠. 그래서 친구를 희생시키고 나세르가 살아남아요. 그 바람에 사다트가 2인자가 돼요. 그리고 나세르가 70년에 심장마비인가 하여간 네, 70년에 심장마비. 쓰러지며 죽으면서 사다트가 이제 일인자가 되죠. 그런데 사다트는 보기에는 되게 순해 보이고 평소에 말도 없고 별로 안 알려진 인물이었지만 저분 의외로 셉니다. 추진력이 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혁명기에 파시 하나를 암살해요. 보기엔 그렇게 안 생겼죠. 자기가 직접 암살 부대 책임자가 돼서 죽입니다. 그 바람에 종신형까지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조용하다가 할 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쿠데타 당일날도 나세르가 좀 헤맬 때 어디선가 갑자기 병력이 확 나타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때 사다트가 딱 내리는 거예요. 중대병력 끌고 왔다. 가자. 어디선가 누군 희생 반응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빠바바바바바. 자, 그래서 사다트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을 몇 가지 하죠. 사다트가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되게 좋아해요. 왜요? 이스라엘이요? 예. 별로 티 안 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급진가가 아닌 사람이 됐다. 이게 이스라엘이 방심한 또 한 가지 요인이에요. 그냥 또 밑에 누군가 또 됐나 보다. 그냥 그랬던 됐나 거예요. 보다. 워낙 나세르 같은 스타일의 지난 오랜 세월을 살아가지고 아유 조용한 애가 됐구나 한데 저 아저씨가 순한 사람이 됐나 예, 보구나. 알고 보니 무서운 사람인 거지. 군부 인맥 정리하죠. 무능한 장교들을 단칼에 쳐냅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일 초반에 들었던 이집트가 장교를 뽑을 때 이제는 철저하게 실력 중심으로 뽑는다라고 한 게 이제 사다트의 처음에 실시한 결과네요. 소련도 이제 좀 조용한 애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소련 고문단 다 추방해. 주방이요? 그 들어와 있던 레이더병 이런 애들 다 쫓아내요. 소련이 화들짝 놀라요. 이거 왜 이래? 사다트의 속셈이 뭐냐면 속된 말로 우는 애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이게 구도가 이스라엘은 미국, 이집트는 소련 이렇게 되니까 미국, 소련이 다 좀 잘 안 줘요. 나 미쳤다고 아니야. 그리고 나 미국이랑 할래. 이래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소련이 놀래가지고 뭘 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밀당의 대가시네요. 몇 명 안 줘주대. 군사 한 15,000?
그래서 이제 실제 병사들이 들어오고. 다 받아. 그 나세르가 소련한테 그 CM6랑 이거 받아내려고 막 노력하다 죽었는데 착착 소리 없이 받아내요. 추방했던 애들 다 돌려보내고. 그때부터 이제 카이로 항구가 바빠집니다. 배가 문만 열면 탱크하고 비행기가 막 쏟아지는. 확실히 근데 이 사다트가 그런 인물이라는 것조차 이스라엘도 눈치를 못 챘고 그리고 전쟁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눈치를 못 챘다. 이거 확실히 지도자나 이 지휘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실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집트가 좀 정치가 불안정한데 혁명 이후로 수반 중에서는 제일 유능했던 사람이 사다트가 아닌가 싶어요. 1979년에 뉴욕타임즈에서 발표했던 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인물 그 100 네네, 그탑 항상 뽑죠. 100 그걸 뽑았는데 1위가 이제 카터 대통령, 2위가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 3위가 사다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아, 3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저희가 숨가쁘게 달려왔던 이 3차 중동전까지의 이집트의 모습과 오늘 보여줬던 이 4차 중동전의 이집트의 모습은 정말 확연히 달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도 당연히 수장이 확실히 달라졌구나를 느꼈겠지만 자국민들에게 지지를 어마하게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셀의 가장 큰 실수는 아랍 동맹의 수장이 되고 세계 비동맹 회의 지도자가 되고 이게 너무 허공에 떴던 건데 대외적으로. 사다트는 철저하게 실리주의로 가요. 그래서 이 4차 중동전 끝난 다음에도 다시 또 미국하고 이제 손을 잡고 이스라엘하고도 협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집트가 그게 뭐가 문제였냐면 그동안 오랜 전쟁 뭐 그동안 처음엔 막 흥분해서 아스완 하이댐 만들었다 막 이러는데 경제는 점점 파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수에즈 운하 뺏기고. 거기다가 다 국영화하니까 생산력 뚝 떨어지지. 그랬더니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미국한테 지원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하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소련에만 의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실리 외교로 가죠. 아, 그러면 실리 외교로 갔다는 건 이게 진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게 소련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이제는 이스라엘하고의 관계도 평화협정을 하자. 왜냐하면 다시 한번 또 전쟁을 했을 때 이젠 이스라엘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또 한 번 전쟁을 하는 건 자살행위라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이때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가 요즘 이스라엘 경제에 비해서는 좋지가 않았어요. 많이 안 좋아. 많이 안 좋지. 그러니까 이 현대전 소모전이잖아요. 아무리 저쪽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래도 이게 공짜로 얻어서 전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렇게 소모전하다 우리 같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수장들끼리도 직접 만나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때의 이스라엘 수상이 메나헴 베긴인데 네. 생긴 거 보세요. 저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의 레닌이에요. 그래요? 네. 약간 CIA 국장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비슷합니다. 다소 까칠해 보이는데요. 베긴은 지금 폴란드 출신인데 그때는 폴란드였고 지금 폴란드 아니에요. 베라루즈에 속해 있는데 저 집안이 요즘 말로 하면 레스탕스 집안이라고 해야 되나? 아버지부터 형제들이 다 동명가 집안이에요. 혁명이라고 하니까 이 유태인의 이 복지를 위해서 권리를 싸워야 한다 이런 집안이에요. 네. 거기서 탄압이 나갖고 마을의 유대인이 다 죽었다고 자기 친구도 자기가 직접 묻었다고 그러더라고. 아버지도 나치한테 학살되고 근데 법대를 가는데 정말 레닌 비슷해. 레닌이 알았으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 군인이 아니고 문관 출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법대생인데 네. 굉장히 강한 정신력, 목표의식, 체포되거든요. 소련 그 내무위원한테 고문을 당하는데 끝까지 안 물어요. 소련 그쪽한테 잡혀갖고 고문당해서 안 분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KGB가 굉장히 그런 쪽으로 유명했어요. 고문관이 너 같은 놈은 내 평생에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랬대요. 그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수용소 생활도 하다가 돌아와요. 근데 굉장히 강하고 냉혹하다기보다는 냉정하고 그리고 카리스마가 넘쳐서 사람한테 거부감 들 정도로 당당해요. 그러니까 참 군인 같지도 않고 문관 같지도 않은 외계인 같다거나 해야 될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독립하기 전에 영국한테 저항운동 할 때
하가나가 있고 이르군이라는 두 세력이 있었어요. 네네네. 하가나의 수장이 벤구리온이죠. 네네. 하가나는 그래도 가능한 한 사람은 죽이지 말자는 거였고요. 이르군은 무슨 소리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테러도 전혀 상관없다. 예, 그다음에 거기 또 있는 슈테르는 무슨 소리냐. 가장 가혹한 걸 해야 된다.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백인은 이르군의 수장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자기가 수장이니까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나는 그래도 사람은 안 죽인다라는 식으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필요하면 죽인다. 필요하면 우리 국민도 죽일 수 있다. 그게 더 무서워요. 아,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있다라는 네, 전형적인.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계 대비를 하거든요. 네. 총리를 노리게 되면서 변해요. 이게 무섭다니까. 사람이 변하기 쉽지가 않은 예. 건데. 그때부터 벤구리온 스타일로 가요. 수상이 되고 나서는 이제 정적들도 불러들이고 모세 다얀도 정적이었는데 입각시키고 그리고 갑자기 평화협정 맺자고 이러는 사다투와. 대단하지. 절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카터가 불러서 그 유명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하죠. 거기서 사다투와 백인이 만나서 그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신하에 뭐 이렇게 주고 하는 협정을 맺습니다. 아 지금 주사진이 사다트였군요. 왼쪽에 있는 게 사다트고요. 카터, 그다음에 백인. 저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중동 역사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는 협정을 그것도 한때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하지만 한때 이 테러 둘 다 이거 했잖아. 이것까지 했던 드러낸 강경파와 속으로 강경파 둘이 만나서 저걸 이루어냈다는 건 세계의 충격이었죠. 그러니까요. 저 사진상에서는 둘 다 웃고 있잖아요. 저때 카터가 아주 야무진 꿈을 꿨죠. 나 재선은 따놓은 당상에다가 노벨 평화상 아니야? 그런 생각했죠. 근데 저것 때문에 재선에 실패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많은 유대계 미국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랍 연합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악수를 할 수 있느냐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백인이 평화협정 맺었다는 것도 쇼크고 방금 말씀하신 것도 쇼크고 아랍은 사다트를 제명해요. 아랍 연맹에서 제명해버립니다. 너는 우리 아랍 연맹의 영원한 배신자. 그 대가로 두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카터는 못 받고.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노벨 평화상을 주느냐라고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마더 테레사 같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해도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싸움꾼이 평화주의자가 됐으면 그 사람을 칭찬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행동. 그렇죠. 착한 사람이 착한 일 하는 것보다 악한 사람이 착한 일 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죽음을 앞에 둔 100명을 살리는 사람과 싸움을 멈춰서 10,000명을 살린 죽이지 그렇죠. 않은 사람의 어떤 이 차이라고 볼 그렇죠. 수 그래서 있겠네요. 그 이후에 사다트 대통령이 더 길게 집권했으면 이 이후에 중동 문제가 어떻게 달라졌을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슬람 원리주의를 추종하는 혁명 장교들한테 사다트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것도 열병식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전 세계 TV 중계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암살을 당해요. 평화의 정점에서 결국은 산산이 조각나는 상황이 그것도 그 발생하네요. 욤기프로 전쟁 개전 기념일 10월 6일 날 수에즈 탈환했잖아요. 네. 그거 행사하는 날 암살당해요. 그냥 단상에 와서 쏴 갈렸어요. 30 몇 발을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저희는 이번 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동 4차전은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전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으면 중동전이라고 안 불렀겠죠. 이집트 이스라엘전 2전이라고 불렀었겠죠.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또 한편을 준비를 했죠. 이집트군이 변했다면 시리아군도 변했겠죠. 시리아군도 이스라엘과의 한판에서 예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영화스러운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요? 중동적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치열했던 전투. 다음 이야기. 욤기프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동전 역사상 가장 처절한 전투, 피해 등산로 골란 고원에서 펼쳐지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피해 대결이 시작된다. 우리는 골란 고원만 탈환하면 된다.
그리고 정확히 36시간 만에 기습으로 달아난다. 병력의 차가 15배나 많았습니다. 시리아군이. 전형적인 소련식 재파 공격을 함과 동시에 헬리본 부대를 투입해요. 단 11명만 탈출하고 전원 전사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본 특수부대 공격 딱 그대로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군이 그냥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가 없어진다고 할 때까지 저항을 해요. 아, 그냥 무너진 건 아니었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주 시대의 영웅이 탄생합니다. 아, 그래요? 바로 이 영화 같은 일 때문에 골란고원 남부에서의 시리아군 1차 공세가 좌절됩니다. 야,